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싼 솔매마을에 최민준이라는 18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려서부터 유난히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지요. 몇 해 전 귀한 약초를 찾아 나선 아버지가 홀연히 사라진 뒤로는 지병을 앓아 몸져 누운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어깨에는 가난한 살림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민준의 눈빛은 언제나 굳세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팔뚝과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은 그의 고된 삶을 말해주었지요. 어느 늦봄의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귀한 약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귀한 약초를 찾으려면 며칠 걸릴지도 모르니 너무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아가, 너무 위험한 곳은 가지 말거라. 깊은 산에는 맹수도 많고 길 잃기도 쉬우니 부디 몸조심해야 한다. 민준은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낡은 호미와 망태기를 둘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울창한 숲은 그를 금세 삼켜버렸지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원시림 속으로 민준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높은 고개를 넘고 험준한 계곡을 따라 내려가기를 반나절. 낯선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냘픈 여인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심상치 않음을 느낀 민준은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찔한 높이의 절벽이 있었고 절벽 중턱에 휘어진 나뭇가지에 소녀 하나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지요. 민준은 망설일 틈도 없이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생활로 단련된 팔다리는 바위를 움켜쥐고 능숙하게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소녀가 걸려있는 곳에 다다른 민준은 조심스럽게 소녀를 나뭇가지에서 떼어내 품에 안았습니다. 가녀린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고 있는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소녀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절벽 위쪽에서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계집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게 틀림없소. 이리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 살아남지 못했겠지. 즉, 천종산 산밭 위치를 알아내기 전이었는데. 낭패로군. 일단 내려가서 시신이라도 찾아보세.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민준은 소녀가 쫓기고 있으며 그들이 노리는 것이 천종산 산밭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고 절벽 바위 틈 사이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식 없는 소녀를 등에 단단히 업고 밧줄로 묶은 뒤 위태로운 바위 틈을 따라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사내들이 절벽 아래로 내려와 소녀를 찾는 소리가 동굴 밖에서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까지 밝혀 밤새온 산을 뒤졌지만 동굴 속의 민준과 소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사내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그들이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간 듯 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사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걸려있던 나뭇가지 근처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캐어보니 좋기 100년은 넘어 보이는 귀한 산삼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 생각에 민준의 얼굴에 잠시 기쁨이 스쳤지만 이내 등에 엎인 소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소리마저 희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짧은 순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귀한 약재, 하지만 눈앞에 꺼져가는 생명.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산삼뿌리의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낸 민준은 그것을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 즙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즙을 소녀의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 한 뿌리가 모두 소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소녀를 업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내려왔을 때 숨어있던 사내의 굵직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 잡아라. 포기하고 돌아간 줄 알았던 사내들 중 일부가 남아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다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사 2명이 절벽을 따라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무사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핑! 소리와 함께 날아온 화살은 민준의 팔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팔에 힘이 빠지면서 민주는 소녀를 업은 채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도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흘 만에 민주는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내 산장이다. 안심하거라. 제 등에 엎여있던 소녀는 어찌 되었습니까? 서아 말이냐? 걱정 말거라. 지금은 의식을 되찾아 저 아래 개울가에서 몸을 씻고 있느니라. 소녀의 이름이 서아이며 무사하다는 말에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살 맞은 팔에는 약초가 발라져 있고 깨끗한 천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저를 쫓던 자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놈들은 내가 혼쭐을 내서 쫓아버렸다. 백발도사의 말에 민주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도사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민준이라 합니다. 민준이라. 네가 바로 민준이로구나. 인연이란 참으로 깊고도 묘하구나. 제 이름을 어찌 아십니까? 백운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조금 전 도사가 서아라고 불렀던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기력을 회복한 듯 창백하긴 했지만 뚜렷한 이목구비와 맑은 눈빛이 돋보이는 소녀였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몸은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저야말로 아가씨 도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도사님께 들었습니다. 절벽에서 저를 구해주시고 귀한 산삼까지 먹여주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아, 서아야.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한 형제처럼 지낸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그래서 너희가 태어나자 너희들의 이름도 민준, 서아라 지었고 너희가 성인이 되면 혼인을 시키기로 굳게 약속했었지. 도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헌데 몇 해 전 서아 아버지가 먼저 실종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아버지마저 행방불명이 되었지. 두 사람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들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어느 날 서아 아버지가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깊은 산속에서 천종산삼이 가득한 밭을 발견했단다. 그리고 그 비밀을 민준이 아버지에게도 알려주었지. 두 친구는 욕심내지 않고 1년에 딱 한 뿌리씩만 캐어다 팔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해마다 서아 아버지가 귀한 산삼을 가져다 파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장사치가 있었고 그 자가 이를 흑룡상단의 대행수 강만호에게 밀고했지. 그 후 상단 무사들이 서아 아버지를 뒤쫓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아 아버지가 실종된 것이다. 그럼 그 자들이 저희 아버지를 죽였나요? 나도 그것까지는 알 수 없구나. 허나 그 직후 내 아버지가 실종되었지. 그리고 머지않아 강만호는 천종산 삼밭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민준이 아버지마저 납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저희 아버지들이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나 역시 그것이 궁금하구나. 허나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자들이 저를 쫓았던 것이군요.
언젠가 아버지를 따라 천종산삼밭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어머님 병세가 위독해져 삼을 캐러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그 자들이 나타나 도망치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자들은 아직 천종산삼 밭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필사적으로 추적했을 것이다. 아버지들의 실종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민준과 서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민준이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사님, 제 생각에는 아버지들께서 분명 살아계십니다. 그자들이 원하는 것은 천종산 삼밭의 위치인데 그것을 아는 유일한 분들을 죽였다면 영원히 삼밭을 찾지 못할 테니까요. 부디 저희에게 무공을 가르쳐 주십시오. 원수들의 손에서 저희 아버지들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옆에 있던 서아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면 반드시 아버지들을 구해오겠습니다. 백운 도사는 두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과 서아의 아버지들 역시 젊은 시절 자신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의 자식들까지 가르쳐야 하는 깊은 인연 앞에 도사는 그들의 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제 나이가 들어 너희를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느냐?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준과 서아의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온종일 험한 산길을 뛰어다니며 체력을 기르고 폭포수 아래서 맨몸으로 버티며 정신력을 단련했습니다. 거대한 나무를 맨손으로 치고 발로 차며 손과 발을 무쇠처럼 단련했고 백운 도사로부터 검술과 궁술, 그리고 온갖 병법을 익혔습니다. 특히 민준은 타고난 힘과 빠른 습득력으로 검술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기세는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할 정도였습니다. 서아 역시 민첩함과 침착함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수련 중에도 두 사람은 병든 어머니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어머님들도 너의 어머님도 편찮으시니 천종산삼밭에 가서 삼을 조금 캐다 드리는 것이 어떻겠니?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요즘 들어 어머님 기침 소리가 더 잦아지셔서 마음이 좋지 않아. 두 사람은 백운 도사의 허락을 받고 서아의 기억을 더듬어 천종산삼밭으로 향했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 골짜기를 지나고 호랑이가 어슬렁거린다는 험한 능선을 넘었습니다. 호랑이 서식지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해간 호랑이가 싫어하는 약초를 빻아 온몸에 발랐습니다. 사람의 냄새를 지우기 위함이었지요. 숨죽여 그곳을 지나는데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고 호랑이는 잠시 어슬렁거리다 인해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약초 덕분에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마침내 좁은 바위 틈 동굴을 통과했습니다. 동굴 너머에는 햇살 가득한 너른 분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수백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천종산삼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민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 귀한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께서. 서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일단 어머님들 건강부터 챙겨드리자. 그리고 열심히 무공을 익혀서 반드시 아버지들을 구해내자. 두 사람은 꼭 필요한 만큼 세 뿌리의 삼만을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돌아와 각자의 어머니께 정성껏 다려드리고 남은 한 뿌리는 스승인 백운 도사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수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뙤약볕 내리쬐는 여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이 민준과 서아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풋풋한 연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늠름한 청년과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민준은 더욱 건장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내의 모습을 갖추었고
서아 역시 꾸준한 수련 속에서도 봉긋솥은 가슴과 부드러운 곡선을 지닌 성숙한 여인의 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민주는 함께 수련하는 서아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흰 목덜미를 볼 때면 가슴이 뛰었고 검을 휘두를 때마다 출렁이는 그녀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땀 흘리는 민준의 넓은 등과 우람한 근육을 볼 때면 얼굴이 붉어졌고 그의 강인하면서도 다정한 눈빛에 가슴이 설레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이미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해준 인연이라는 사실을 넘어선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과 애정이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무공은 일취월장하여 백운 도사조차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산을 내려가 너희들의 일을 행할 때가 되었다. 다만 명심하거라. 아무리 뛰어난 무공을 지녔다 해도 교활한 계략과 술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두 사람은 백운 도사에게 큰 절을 올리고 수년간 정든 산장을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먼저 각자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간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천종산삼 덕분에 두 분 모두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들과의 짧은 해후를 뒤로하고 민준과 서아는 원수들의 본거지인 원주 고을로 향했습니다. 고을 변두리에 다다랐을 때 어느 허름한 초가집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급히 다가가 보니 험악한 인상의 산의 몇몇이 마당에서 노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정없이 몽둥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무슨 짓들이요? 어찌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오? 웬 놈들이냐? 다치고 싶지 않거든 썩 꺼지거라.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이리 함부로 대하는 법은 없소.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이유를 말해주면 내 놈들이 대신 빚이라도 갚아줄 테냐. 이 영감탱이가 봄에 곡식 한 가마를 빌려가서는 추수가 끝났음에도 아직 이자 한 가마를 갚지 않았다. 당장 쌀 한 가마 값을 내놓지 않으면 오늘 죽을 줄 알아라. 그렇다면 원금은 갚았다는 말이 아니오.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고 이자를 갚아야 빚을 갚은 것이지. 보아하니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하는 듯한데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 것이. 이놈들이 빚도 갚지 않으면서 어디서 훈계질이냐. 여봐라. 이놈들도 혼쭐을 내주어라. 산에 둘이 민준과 서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민준과 서아가 가볍게 팔을 뻗자 사내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놀라 직접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준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가 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사내는 그대로 뒤로 벌렁 낮아빠졌습니다. 오늘은 이쯤 해두겠다. 다시 한번 이 집을 찾아와 사람들을 괴롭히는 날에는 내 놈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놓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사내들은 겁에 질려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노인은 민준과 서아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신지는 모르오나 정말 고맙소이다. 허나 저 자들은 흑룡상단의 하수인들이라 또다시 찾아올 것이 분명한데 그게 걱정이오. 흑룡상단이라면? 고리대금업으로 사람들을 등치고 관아까지 쥐락펴락한다는 그곳 말이군요. 그렇소. 상단 뒤에는 한양의 높은 양반이 버티고 있어 고을 사또조차 그들 앞에선 굽실거리기 바쁘다오. 마을 사람들 중 저 상단 때문에 목숨을 끊은 이가 한둘이 아니라오. 노인의 말을 들은 민준과 서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며 아버지들을 실종시킨 원흉이 바로 저 흑룡상단임을 확신했습니다. 우선 이 돈으로 쌀이라도 사서 드십시오.
저자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저희가 손을 쓰겠습니다. 초가집을 나온 두 사람은 흑룡상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뒷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기와집과 수많은 창고들, 삼엄한 경비는 상단의 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저곳이 틀림없어. 아버님께서 인삼을 파실 때 몇 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 곳이야.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상단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낮에 봐두었던 창고들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을 살펴보았지만 아버지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텅 빈 창고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언덕으로 돌아온 민준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들이 어디 계신지 알아내려면 미끼를 써야 할 것 같아. 미끼라니. 어떻게? 일단 천종산삼 한 뿌리를 가지고 가서 강만호를 만나는 거야. 아버지들을 내어주면 천종산삼 밭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지. 그들은 산밭을 얻기 위해서라도 아버님들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순순히 아버님들을 내어줄까? 우리까지 잡으려 들지도 몰라. 물론 쉽지는 않겠지. 분명 우리까지 잡으려 할 거야. 그러니 그 점을 역이용해야 해. 내가 미끼가 되어 그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너는 숨어 있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아버님들을 구출하는 거야. 내가 너무 위험해지는 건 아니야?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난 민준은 자신을 걱정하는 서아의 모습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는 서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서아야. 널 두고 내가 잘못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나를 믿어줘. 서아는 민준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심장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하나로 느껴졌습니다. 그 밤, 둥근 달빛 아래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천종산삼 밭으로 가 100년 묵은 삼 한 뿌리를 캐왔습니다. 상단이 보이는 언덕에서 민준이 다시 한번 서아에게 다짐했습니다. 넌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움직이면 그때 움직여야 해. 알았지? 알았어. 꼭 무사해야 해. 민준은 서아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민준은 곧장 흑룡상단으로 가서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이곳 대행수 어른을 뵙고 싶소. 웬 놈이냐? 대행수 어른은 어찌 만나려는 것이냐? 내가 천종산삼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대행수 어른과 직접 거래를 하고 싶소. 천종산삼이라는 말에 문지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서 잠시 기다리시오. 문지기는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가 금세 다시 나와 민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만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천종산삼을 가지고 왔다고. 어서 꺼내보거라. 민준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천종산삼을 내보였습니다. 강만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 이것은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구했느냐? 천종산삼 밭에서 직접 캐왔소. 딱 한 뿌리만. 내가 정말 천종산삼 밭을 알고 있단 말이냐? 그렇소. 그곳에는 아직도 수백 뿌리가 넘는 천종산삼이 지천으로 널려 있소. 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오. 나의 아버지 최진사와 윤서아의 아버지 윤참봉 두 분이요. 민준의 말에 강만호의 안색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내 놈이 그들의 자식이렸다. 어찌 그 아비들을 찾는 것이냐? 내일 정오까지 두 분 아버님을 봉학사 남자로 무사히 모시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천종산삼 밭의 위치는 한양에 있는 다른 상단에 넘길 것이오. 민준은 그 말만 남기고 천종산삼을 챙겨 유유히 상단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준은 서아가 기다리는 언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은 잘 되었어? 응,
미끼는 던졌으니 저들은 반드시 물고 나올 거야. 서아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믿고 기다려줘야 해. 알았어. 대신 꼭 몸조심해야 해.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봉학산 암자로 미리 이동하여 암자가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 언덕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음 날 정오가 되자 강만호가 수십 명의 무사들을 이끌고 암자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꽁꽁 묶인 채 끌려온 2명의 초췌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과 서아의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오랜 감금 생활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살아계신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한 민준과 서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이제 상봉은 그만하고 어서 천종산삼 밭으로 우리를 안내하거라. 아니, 민준아. 그것만은 안 된다. 저 자들에게 산밭을 알려주면 우리 모두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도 그곳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일단은 저들을 따라야 합니다. 두 아버지는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켜온 비밀을 아들이 너무 쉽게 넘겨주려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앞장서서 강만호와 무사들을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점점 더 으슥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백운도사가 일러준 호랑이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숲속 여기저기서 사나운 호랑이들이 나타나 무사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무사들의 비명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약속된 신호에 따라 서아가 쏜살같이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아버지들을 지키고 있던 무사 2명을 순식간에 처리하고 밧줄을 끊어 2분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민준 아버님.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서아는 미리 준비한 호랑이가 싫어하는 약초를 자신과 아버지들의 몸에 바르고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들이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민주는 번개처럼 움직여 강만호의 뒤통수를 강타해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을 뽑아 들고 호랑이와 뒤엉켜 싸우는 나머지 무사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검술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씩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고 그의 검날에 스치기만 해도 무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수십 명의 흑룡상단 무사들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거나 민준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기절한 강만호의 품속에 호랑이가 싫어하는 약초 주머니를 넣어주고 그를 들쳐 업은 채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아는 무사히 구출한 아버지들을 모시고 백운도사가 있는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산을 내려와 안전한 곳에 기절한 강만호를 내려놓고 그의 손에 자신이 가져왔던 천종산삼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숨어 강만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강만호는 주변의 처참한 광경과 손에 들린 천종산삼을 보고 잠시 망연자실하더니 이내 삼을 품에 넣고 허겁지겁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강만호의 뒤를 밟았습니다. 강만호는 상단에 잠시 들러 말을 타고는 급히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역시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고 멀찍이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며칠을 달려 한양에 도착한 강만호는 어느 거대한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담장을 넘어 그가 들어간 방의 뒷문으로 다가가 안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래, 천종산삼밭은 아직도 찾지 못했단 말이냐. 송구하옵니다, 대감. 허나 천종산삼 한 뿌리는 구해왔나이다. 오, 그래. 어서 내놔 보거라. 목소리의 주인은 고위 관직에 있는 자가 분명했습니다. 그 자가 바로 강만호의 뒷배인 이조판서 김좌명이었습니다. 김좌명은 강만호가 내민 천종산삼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기운이구나.
내일 당장 주상전하께 올릴 것이다. 이 삼을 드시고 주상전하의 병환이 완쾌되시면 내 정승반열에 오를 것이야. 그리되면 내 놈의 상단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키워주겠노라. 그러니 반드시 그놈들을 찾아내어 삼밭의 위치를 알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죽여서라도. 예, 대감.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강만호가 물러가자 민주는 문틈으로 방 안을 살폈습니다. 김자명은 고급스러운 비단 상자를 꺼내 그 안에 천종산삼을 넣고는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삼의 위치를 확인한 민주는 뒷마루 밑에 숨어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민주는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종산삼을 꺼내 품에 넣고 대신 미리 준비해간 비슷한 모양의 도라지를 넣어 다시 원래대로 쌈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자명은 의기양양하게 삼이 든 것으로 보이는 상자를 들고 가마에 올라 궁궐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궁궐 근처 주막의 방을 잡고 조용히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주막 사람들 사이에서 기다리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들었는가? 글쎄 이조판서 김좌명이 도라지를 천종산삼이라 속여주상께 진상했다가 발각되었다지 뭔가. 뭐시? 그게 참말인가? 어찌 그런 엄청난 짓을. 병들어 누우신 주상께 도라지를 올렸으니 주상께서 노하신 것이 당연하지. 아마 며칠 안에 처형을 당할 것이라더군. 그리고 그 도라지를 가져온 지방상단 대행수라는 자도 함께 처형된다는군.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처형이 집행되는 날, 민주는 저작거리 형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죄인복을 입은 김좌명과 강만호가 꽁꽁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망나니의 칼춤과 함께 두 악인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버지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원수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한 민주는 말을 달려 스승님이 계신 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장에는 백운 도사님과 두 분의 아버지, 그리고 민준과 서아의 어머니들까지 모두 모여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그래, 일은 어찌 되었느냐? 흥룡상단 대행수 강만호와 그의 뒷배였던 이조판서 김좌명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민준의 말에 모두가 놀라움과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장하다.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아비의 원수를 갚고 우리를 구했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서아 역시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수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무공과 지혜를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민준과 서아가 도사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내 평생에 이리 깊은 인연은 처음이로다. 이대에 걸쳐 나의 제자가 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구나. 그날 밤 산장에서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사냥해온 짐승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으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으니 앞날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나? 민준이와 서아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인연일세. 올가을에는 혼례를 올리는 것이 어떤가? 두말하면 무엇하겠나? 이제 두 아이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혼례를 올려야지. 부모님들과 스승님은 밤새도록 술잔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자신이 바꿔치기 했던 진짜 천종산삼 몇 뿌리를 궁에 진상했습니다.
삼을 먹은 임금의 병은 빠르게 호전되어 완쾌되었습니다. 임금은 민준을 불러 크게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덕분에 내 오랜 병이 나았으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주상전하.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오,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저의 아버님과 혼인할 서아의 아버님은 평생을 산에서 약초를 캐며 나라에 기여하고자 하셨으나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번 천종산삼 또한 두 분께서 처음 발견하신 것입니다. 부디 두 분의 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과연 그렇구나. 알았노라. 그대들의 충심과 능력을 높이사 두 사람에게 공조의 중책을 맡겨 조선의 살림을 관장토록 하겠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두 아버지는 임금의 명에 감격했습니다. 또한 임금은 민준에게도 큰 포상을 내리고 임금을 호위하는 내금위 종사관의 직책까지 주었습니다. 민준은 임금이 하사한 제물로 한양에 너른 기와집을 몇 채 마련하여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서아와 함께 살 집을 꾸렸습니다. 스승인 백운 도사님은 속세의 삶보다는 산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좋다며 산장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민준과 서아는 양가 부모님과 스승님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첫날 밤. 비단 금침 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아야,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되었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저도 그래요. 민준 낭구님. 당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 곁에 와주신 것을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들께서 바라시던 대로 아들, 딸 낳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소? 서아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어머. 낭구님도?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슬아의 옥동 같은 아들, 딸을 여럿 낳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깊은 산골 소년과 약초꾼의 딸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을 찾은 이야기는 진실한 사랑과 용기 있는 행동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싼 솔매마을에 최민준이라는 18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려서부터 유난히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지요. 몇 해 전 귀한 약초를 찾아 나선 아버지가 홀연히 사라진 뒤로는 지병을 앓아 몸져 누운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어깨에는 가난한 살림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민준의 눈빛은 언제나 굳세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팔뚝과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은 그의 고된 삶을 말해주었지요. 어느 늦봄의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귀한 약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귀한 약초를 찾으려면 며칠 걸릴지도 모르니 너무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아가, 너무 위험한 곳은 가지 말거라. 깊은 산에는 맹수도 많고 길 잃기도 쉬우니 부디 몸조심해야 한다. 민준은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낡은 호미와 망태기를 둘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울창한 숲은 그를 금세 삼켜버렸지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원시림 속으로 민준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높은 고개를 넘고 험준한 계곡을 따라 내려가기를 반나절. 낯선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냘픈 여인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심상치 않음을 느낀 민준은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찔한 높이의 절벽이 있었고 절벽 중턱에 휘어진 나뭇가지에 소녀 하나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지요. 민주는 망설일 틈도 없이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생활로 단련된 팔다리는 바위를 움켜쥐고 능숙하게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소녀가 걸려있는 곳에 다다른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녀를 나뭇가지에서 떼어내 품에 안았습니다. 가녀린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고 있는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소녀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절벽 위쪽에서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계집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게 틀림없소. 이리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 살아남지 못했겠지. 즉, 천종산 산밭 위치를 알아내기 전이었는데. 낭패로군. 일단 내려가서 시신이라도 찾아보세.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민주는 소녀가 쫓기고 있으며 그들이 노리는 것이 천종산삼밭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고 절벽 바위 틈 사이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식 없는 소녀를 등에 단단히 업고 밧줄로 묶은 뒤 위태로운 바위 틈을 따라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사내들이 절벽 아래로 내려와 소녀를 찾는 소리가 동굴 밖에서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까지 밝혀 밤새온 산을 뒤졌지만 동굴 속의 민준과 소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사내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그들이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간 듯 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사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걸려있던 나뭇가지 근처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캐어보니 좋기 100년은 넘어 보이는 귀한 산삼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 생각에 민준의 얼굴에 잠시 기쁨이 스쳤지만 이내 등에 업힌 소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소리마저 희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짧은 순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귀한 약재, 하지만 눈앞에 꺼져가는 생명.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산삼뿌리의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낸 민주는 그것을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 즙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즙을 소녀의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 한 뿌리가 모두 소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소녀를 업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내려왔을 때 숨어있던 사내의 굵직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 잡아라. 포기하고 돌아간 줄 알았던 사내들 중 일부가 남아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다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사 2명이 절벽을 따라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무사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핑! 소리와 함께 날아온 화살은 민준의 팔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팔에 힘이 빠지면서 민준은 소녀를 업은 채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도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흘 만에 민준은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내 산장이다. 안심하거라. 제 등에 엎여있던 소녀는 어찌 되었습니까? 서아 말이냐? 걱정 말 거라. 지금은 의식을 되찾아 저 아래 개울가에서 몸을 씻고 있느니라. 소녀의 이름이 서아이며 무사하다는 말에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살 맞은 팔에는 약초가 발라져 있고 깨끗한 천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저를 쫓던 자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놈들은 내가 혼쭐을 내서 쫓아버렸다. 백발도사의 말에 민주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도사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민준이라 합니다.
민준이라. 네가 바로 민준이로구나. 허, 인연이란 참으로 깊고도 묘하구나. 제 이름을 어찌 아십니까? 백운 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조금 전 도사가 서아라고 불렀던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 기력을 회복한 듯 창백하긴 했지만 뚜렷한 이목구비와 맑은 눈빛이 돋보이는 소녀였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몸은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저야말로 아가씨 아니, 도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제가 도사님께 들었습니다. 절벽에서 저를 구해주시고 귀한 산삼까지 먹여주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아, 서아야.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한 형제처럼 지낸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그래서 너희가 태어나자 너희들의 이름도 민준, 서아라 지었고 너희가 성인이 되면 혼인을 시키기로 굳게 약속했었지. 도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헌데 몇 해 전 서아 아버지가 먼저 실종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아버지마저 행방불명이 되었지. 두 사람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들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어느 날 서아 아버지가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깊은 산속에서 천종산삼이 가득한 밭을 발견했단다. 그리고 그 비밀을 민준이 아버지에게도 알려주었지. 두 친구는 욕심내지 않고 1년에 딱 한 뿌리씩만 키워다 팔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해마다 서아 아버지가 귀한 산삼을 가져다 파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장사치가 있었고 그 자가 이를 흑룡상단의 대행수 강만호에게 밀고했지. 그 후 상단 무사들이 서아 아버지를 뒤쫓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아 아버지가 실종된 것이다. 그럼 그 자들이 저희 아버지를 죽였나요? 나도 그것까지는 알 수 없구나. 허나 그 직후 내 아버지가 실종되었지. 그리고 머지않아 강만호는 천종산 삼밭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민준이 아버지마저 납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저희 아버지들이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나 역시 그것이 궁금하구나. 허나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자들이 저를 쫓았던 것이군요. 언젠가 아버지를 따라 천종산삼밭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어머님 병세가 위독해져 삼을 캐러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그 자들이 나타나 도망치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자들은 아직 천종산삼 밭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필사적으로 추적했을 것이다. 아버지들의 실종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민준과 서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민준이 굳은 결심을 한 표정으로 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사님, 제 생각에는 아버지들께서 분명 살아계십니다. 그자들이 원하는 것은 천종산 삼밭의 위치인데 그것을 아는 유일한 분들을 죽였다면 영원히 삼밭을 찾지 못할 테니까요. 부디 저희에게 무공을 가르쳐 주십시오. 원수들의 손에서 저희 아버지들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옆에 있던 서아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면 반드시 아버지들을 구해오겠습니다. 백운 도사는 두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과 서아의 아버지들 역시 젊은 시절 자신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의 자식들까지 가르쳐야 하는 깊은 인연 앞에 도사는 그들의 청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제 나이가 들어 너희를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느냐?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준과 서아의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온종일 험한 산길을 뛰어다니며 체력을 기르고 폭포수 아래서 맨몸으로 버티며 정신력을 단련했습니다. 거대한 나무를 맨손으로 치고 발로 차며 손과 발을 무쇠처럼 단련했고 백운 도사로부터 검술과 궁술,
그리고 온갖 병법을 익혔습니다. 특히 민주는 타고난 힘과 빠른 습득력으로 검술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기세는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할 정도였습니다. 서아 역시 민첩함과 침착함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수련 중에도 두 사람은 병든 어머니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어머님들도 너의 어머님도 편찮으시니 천종산삼밭에 가서 삼을 조금 캐다 드리는 것이 어떻겠니?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요즘 들어 어머님 기침 소리가 더 잦아지셔서 마음이 좋지 않아. 두 사람은 백운도사의 허락을 받고 서아의 기억을 더듬어 천종산삼밭으로 향했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 골짜기를 지나고 호랑이가 어슬렁거린다는 험한 능선을 넘었습니다. 호랑이 서식지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해간 호랑이가 싫어하는 약초를 빻아 온몸에 발랐습니다. 사람의 냄새를 지우기 위함이었지요. 숨죽여 그곳을 지나는데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고 호랑이는 잠시 어슬렁거리다 인해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약초 덕분에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마침내 좁은 바위 틈 동굴을 통과했습니다. 동굴 너머에는 햇살 가득한 너른 분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수백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천종산삼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민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 귀한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께서 서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일단 어머님들 건강부터 챙겨드리자. 그리고 열심히 무공을 익혀서 반드시 아버지들을 구해내자. 두 사람은 꼭 필요한 만큼 세 뿌리의 삼만을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돌아와 각자의 어머니께 정성껏 다려드리고 남은 한 뿌리는 스승인 백운도사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수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뙤약볕 내리쬐는 여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이 민준과 서아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풋풋한 연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늠름한 청년과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민주는 더욱 건장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내의 모습을 갖추었고 서아 역시 꾸준한 수련 속에서도 봉긋 솟은 가슴과 부드러운 곡선을 지닌 성숙한 여인의 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민주는 함께 수련하는 서아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흰 목덜미를 볼 때면 가슴이 뛰었고 검을 휘두를 때마다 출렁이는 그녀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땀 흘리는 민준의 넓은 등과 우람한 근육을 볼 때면 얼굴이 붉어졌고 그의 강인하면서도 다정한 눈빛에 가슴이 설레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이미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해준 인연이라는 사실을 넘어선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과 애정이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무공은 일취월장하여 백운도사조차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구나. 산을 내려가 너희들의 일을 행할 때가 되었다. 다만 명심하거라. 아무리 뛰어난 무공을 지녔다 해도 교활한 계략과 술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두 사람은 백운도사에게 큰 절을 올리고 수년간 정든 산장을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먼저 각자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간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천종산삼 덕분에 두 분 모두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들과의 짧은 해후를 뒤로하고 민준과 서아는 원수들의 본거지인 원주 고을로 향했습니다. 고을 변두리에 다다랐을 때 어느 허름한 초가집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급히 다가가 보니
험악한 인상의 산의 몇몇이 마당에서 노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정없이 몽둥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무슨 짓들이요? 어찌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오? 웬 놈들이냐? 다치고 싶지 않거든 썩 꺼지거라.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이리 함부로 대하는 법은 없소.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이유를 말해주면 내 놈들이 대신 빚이라도 갚아줄 테냐. 이 영감탱이가 봄에 곡식 한 가마를 빌려가서는 추수가 끝났음에도 아직 이자 한 가마를 갚지 않았다. 당장 쌀 한 가마 값을 내놓지 않으면 오늘 죽을 줄 알아라. 그렇다면 원금은 갚았다는 말이 아니오.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고 이자를 갚아야 빚을 갚은 것이지. 보아하니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하는 듯한데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때려도 되는 것이. 이놈들이 빚도 갚지 않으면서 어디서 훈계질이냐. 여봐라. 이놈들도 혼쭐을 내주어라. 산의 둘이 민준과 서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민준과 서아가 가볍게 팔을 뻗자 사내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놀라 직접 주먹을 휘둘렀지만 민준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가 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사내는 그대로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오늘은 이쯤 해두겠다. 다시 한번 이 집을 찾아와 사람들을 괴롭히는 날에는 내 놈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놓을 줄 알아라. 알겠느냐? 사내들은 겁에 질려 비틀거리며 도망쳤습니다. 노인은 민준과 서아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신지는 모르오나 정말 고맙소이다. 허나 저 자들은 흑룡상단의 하수인들이라 또다시 찾아올 것이 분명한데 그게 걱정이오. 흑룡상단이라며? 고리대금업으로 사람들을 등치고 관아까지 쥐락펴락한다는 그곳 말이군요. 그렇소. 상단 뒤에는 한양의 높은 양반이 버티고 있어 고을 사또조차 그들 앞에선 굽실거리기 바쁘다오. 마을 사람들 중 저 상단 때문에 목숨을 끊은 이가 한둘이 아니라오. 노인의 말을 들은 민준과 서아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며 아버지들을 실종시킨 원흉이 바로 저 흑룡상단임을 확신했습니다. 우선 이 돈으로 쌀이라도 사서 드십시오. 저자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저희가 손을 쓰겠습니다. 초가집을 나온 두 사람은 흑룡상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뒷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기와집과 수많은 창고들, 삼엄한 경비는 상단의 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저곳이 틀림없어. 아버님께서 인삼을 파실 때 몇 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 곳이야.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상단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낮에 봐두었던 창고들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을 살펴보았지만 아버지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텅 빈 창고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언덕으로 돌아온 민준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들이 어디 계신지 알아내려면 미끼를 써야 할 것 같아. 미끼라니. 어떻게? 일단 천종산삼 한 뿌리를 가지고 가서 강만호를 만나는 거야. 아버지들을 내어주면 천종산삼 밭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지. 그들은 산밭을 얻기 위해서라도 아버님들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순순히 아버님들을 내어줄까? 우리까지 잡으려 들지도 몰라. 물론 쉽지는 않겠지. 분명 우리까지 잡으려 할 거야. 그러니 그 점을 역이용해야 해. 내가 미끼가 되어 그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너는 숨어 있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아버님들을 구출하는 거야. 내가 너무 위험해지는 건 아니야?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난 민준은 자신을 걱정하는 서아의 모습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는 서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서아야. 널 두고 내가 잘못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나를 믿어줘.
서아는 민준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심장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하나로 느껴졌습니다. 그 밤, 둥근 달빛 아래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천종산삼밭으로 가 100년 묵은 삼 한 뿌리를 캐왔습니다. 상단이 보이는 언덕에서 민준이 다시 한번 서아에게 다짐했습니다. 넌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움직이면 그때 움직여야 해. 알았지? 알았어. 꼭 무사해야 해. 민준은 서아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민준은 곧장 흑룡상단으로 가서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이곳 대행수 어른을 뵙고 싶소. 웬 놈이냐? 대행수 어른은 어찌 만나려는 것이냐? 내가 천종산삼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대행수 어른과 직접 거래를 하고 싶소. 천종산삼이라는 말에 문지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서 잠시 기다리시오. 문지기는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가 금세 다시 나와 민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만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천종산삼을 가지고 왔다고. 어서 꺼내보거라. 민준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천종산삼을 내보였습니다. 강만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 이것은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구했느냐? 천종산삼 밭에서 직접 캐왔소. 딱 한 뿌리만. 내가 정말 천종산삼 밭을 알고 있단 말이냐? 그렇소. 그곳에는 아직도 수백 뿌리가 넘는 천종산삼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 최진사와 윤서아의 아버지 윤참봉 두 분이요. 민준의 말에 강만호의 안색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내 놈이 그들의 자식이렸다. 어찌 그 아비들을 찾는 것이냐? 내일 정오까지 두 분 아버님을 봉학사 남자로 무사히 모시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천종산삼 밭의 위치는 한양에 있는 다른 상단에 넘길 것이오. 민준은 그 말만 남기고 천종산삼을 챙겨 유유히 상단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준은 서아가 기다리는 언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은 잘 되었어? 응, 미끼는 던졌으니 저들은 반드시 물고 나올 거야. 서아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믿고 기다려줘야 해. 알았어. 대신 꼭 몸조심해야 해.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봉학사 남자로 미리 이동하여 암자가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 언덕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음 날 정오가 되자 강만호가 수십 명의 무사들을 이끌고 암자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꽁꽁 묶인 채 끌려온 두 명의 초췌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과 서아의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오랜 감금 생활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살아계신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한 민준과 서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이제 상봉은 그만하고 어서 천종산삼 밭으로 우리를 안내하거라. 아니, 민준아. 그것만은 안 된다. 저 자들에게 산밭을 알려주면 우리 모두를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도 그곳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일단은 저들을 따라야 합니다. 두 아버지는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켜온 비밀을 아들이 너무 쉽게 넘겨주려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앞장서서 강만호와 무사들을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점점 더 으슥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백운도사가 일러준 호랑이들이 자주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숲속 여기저기서 사나운 호랑이들이 나타나 무사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무사들의 비명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약속된 신호에 따라 서아가 쏜살같이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아버지들을 지키고 있던 무사 2명을 순식간에 처리하고 밧줄을 끊어 2분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민준 아버님.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서아는 미리 준비한 호랑이가 싫어하는 약초를 자신과 아버지들의 몸에 바르고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들이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민주는 번개처럼 움직여 강만호의 뒤통수를 강타해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을 뽑아 들고 호랑이와 뒤엉켜 싸우는 나머지 무사들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검술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씩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고 그의 검날에 스치기만 해도 무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수십 명의 흑룡상단 무사들은 호랑이에게 물려 죽거나 민준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기절한 강만호의 품속에 호랑이가 싫어하는 약초 주머니를 넣어주고 그를 들쳐 업은 채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아는 무사히 구출한 아버지들을 모시고 백운 도사가 있는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산을 내려와 안전한 곳에 기절한 강만호를 내려놓고 그의 손에 자신이 가져왔던 천종산삼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숨어 강만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강만호는 주변의 처참한 광경과 손에 들린 천종산삼을 보고 잠시 망연자실하더니 이내 삼을 품에 넣고 허겁지겁 산을 내려갔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강만호의 뒤를 밟았습니다. 강만호는 상단에 잠시 들러 말을 타고는 급히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 역시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고 멀찍이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며칠을 달려 한양에 도착한 강만호는 어느 거대한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담장을 넘어 그가 들어간 방의 뒷문으로 다가가 안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래, 천종산삼밭은 아직도 찾지 못했단 말이냐. 송구하옵니다, 대감. 허나 천종산삼 한 뿌리는 구해왔나이다. 오, 그래. 어서 내놔 보거라. 목소리의 주인은 고위 관직에 있는 자가 분명했습니다. 그 자가 바로 강만호의 뒷배인 이조판서 김좌명이었습니다. 김좌명은 강만호가 내민 천종산삼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기운이구나. 내일 당장 주상전하께 올릴 것이다. 이 삼을 드시고 주상전하의 병환이 완쾌되시면 내 정승반열에 오를 것이야. 그리되면 내 놈의 상단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키워주겠노라. 그러니 반드시 그놈들을 찾아내어 삼밭의 위치를 알아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죽여서라도. 예, 대감.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강만호가 물러가자 민주는 문틈으로 방 안을 살폈습니다. 김좌명은 고급스러운 비단 상자를 꺼내 그 안에 천종산삼을 넣고는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삼의 위치를 확인한 민주는 뒷마루 밑에 숨어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민주는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종산삼을 꺼내 품에 넣고 대신 미리 준비해간 비슷한 모양의 도라지를 넣어 다시 원래대로 쌈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좌명은 의기양양하게 삼이 든 것으로 보이는 상자를 들고 가마에 올라 궁궐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궁궐 근처 주막의 방을 잡고 조용히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주막 사람들 사이에서 기다리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들었는가? 글쎄 이조판서 김좌명이 도라지를 천종산삼이라 속여주상께 진상했다가 발각되었다지 뭔가. 뭐시? 그게 참말인가? 어찌 그런 엄청난 짓을. 병들어 누우신 주상께 도라지를 올렸으니 주상께서 노하신 것이 당연하지. 아마 며칠 안에 차명을 당할 것이라더군. 그리고 그 도라지를 가져온 지방상단 대행수라는 자도 함께 처형된다는군.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처형이 집행되는 날, 민주는 저작거리 형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죄인복을 입은 김좌명과 강만호가 꽁꽁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망나니의 칼춤과 함께 두 악인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버지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원수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무리한 민주는 말을 달려 스승님이 계신 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장에는 백운 도사님과 두 분의 아버지, 그리고 민준과 서아의 어머니들까지 모두 모여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그래, 일은 어찌 되었느냐? 흑룡상단 대행수 강만호와 그의 뒷배였던 이조판서 김좌명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민준의 말에 모두가 놀라움과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장하다.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아비의 원수를 갚고 우리를 구했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서아 역시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와 줘서 정말 고마워. 수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무공과 지혜를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민준과 서아가 도사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내 평생에 이리 깊은 인연은 처음이로다. 이대에 걸쳐 나의 제자가 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구나. 그날 밤, 산장에서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사냥해온 짐승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으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으니 앞날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나? 민준이와 서아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인연일세. 올가을에는 혼례를 올리는 것이 어떤가? 두말하면 무엇하겠나? 이제 두 아이도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 당연히 혼례를 올려야지. 부모님들과 스승님은 밤새도록 술잔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자신이 바꿔치기 했던 진짜 천종산삼 몇 뿌리를 궁에 진상했습니다. 삼을 먹은 임금의 병은 빠르게 호전되어 완쾌되었습니다. 임금은 민준을 불러 크게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덕분에 내 오랜 병이 나았으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주상전하.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저의 아버님과 혼인할 서아의 아버님은 평생을 산에서 약초를 캐며 나라에 기여하고자 하셨으나 억울하게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번 천종산삼 또한 두 분께서 처음 발견하신 것입니다. 부디 두 분의 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과연 그렇구나. 알았노라. 그대들의 충심과 능력을 높이사 두 사람에게 공조의 중책을 맡겨 조선의 살림을 관장토록 하겠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두 아버지는 임금의 명에 감격했습니다. 또한 임금은 민준에게도 큰 포상을 내리고 임금을 호위하는 내금위 종사관의 직책까지 주었습니다. 민준은 임금이 하사한 제물로 한양에 너른 기와집을 몇 채 마련하여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서아와 함께 살 집을 꾸렸습니다. 스승인 백운 도사님은 속세의 삶보다는 산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좋다며 산장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민준과 서아는 양가 부모님과 스승님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첫날 밤. 비단 금침 위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아야,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되었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저도 그래요. 민준 낭구님. 당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 곁에 와주신 것을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들께서 바라시던 대로 아들, 딸 낳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소? 서아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어머, 낭구님도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얗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슬아의 옥동 같은 아들, 딸을 여럿 낳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깊은 산골 소년과 약초꾼의 딸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을 찾은 이야기는 진실한 사랑과 용기 있는 행동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싼 솔매마을에 최민준이라는 18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려서부터 유난히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지요. 몇 해 전 귀한 약초를 찾아 나선 아버지가 홀연히 사라진 뒤로는 지병을 앓아 몸져 누운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어깨에는 가난한 살림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민준의 눈빛은 언제나 굳세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는 일로 채워졌습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팔뚝과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은 그의 고된 삶을 말해주었지요. 어느 늦봄의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귀한 약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귀한 약초를 찾으려면 며칠 걸릴지도 모르니 너무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아가, 너무 위험한 곳은 가지 말 거라. 깊은 산에는 맹수도 많고 길 잃기도 쉬우니 부디 몸조심해야 한다. 민주는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낡은 호미와 망태기를 둘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울창한 숲은 그를 금세 삼켜버렸지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원시림 속으로 민주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높은 고개를 넘고 험준한 계곡을 따라 내려가기를 반나절. 낯선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냘픈 여인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심상치 않음을 느낀 민주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찔한 높이의 절벽이 있었고 절벽 중턱에 휘어진 나뭇가지에 소녀 하나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지요. 민주는 망설일 틈도 없이 가파른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생활로 단련된 팔다리는 바위를 움켜쥐고 능숙하게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소녀가 걸려있는 곳에 다다른 민주는 조심스럽게 소녀를 나뭇가지에서 떼어내 품에 안았습니다. 가녀린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입고 있는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소녀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절벽 위쪽에서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계집은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게 틀림없소. 이리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 살아남지 못했겠지. 즉, 천종산 산밭 위치를 알아내기 전이었는데. 낭패로군. 일단 내려가서 시신이라도 찾아보세.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민주는 소녀가 쫓기고 있으며 그들이 노리는 것이 천종산삼밭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고 절벽 바위 틈 사이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식 없는 소녀를 등에 단단히 업고 밧줄로 묶은 뒤 위태로운 바위 틈을 따라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사내들이 절벽 아래로 내려와 소녀를 찾는 소리가 동굴 밖에서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까지 밝혀 밤새온 산을 뒤졌지만 동굴 속의 민준과 소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사내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그들이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간 듯 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사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걸려있던 나뭇가지 근처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캐어보니 좋기 100년은 넘어 보이는 귀한 산삼이었습니다. 병든 어머니 생각에 민준의 얼굴에 잠시 기쁨이 스쳤지만 이내 등에 업힌 소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소리마저 희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짧은 순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귀한 약재, 하지만 눈앞에 꺼져가는 생명.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산삼뿌리의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낸 민준은 그것을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 즙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즙을 소녀의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100년 묵은 산삼 한 뿌리가 모두 소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소녀를 업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내려왔을 때 숨어있던 사내의 굵직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 잡아라. 포기하고 돌아간 줄 알았던 사내들 중 일부가 남아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은 다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사 2명이 절벽을 따라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무사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핑! 소리와 함께 날아온 화살은 민준의 팔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팔에 힘이 빠지면서 민준은 소녀를 업은 채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도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흘 만에 민준은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내 산장이다. 안심하거라. 제 등에 엎여 있던 소녀는